안녕하십니까. 송영길의 딥토크 송영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토론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최강욱 전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군 장성 비리 등을 파헤치면서 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셨고, 지난 국회 열심히 활동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저처럼 밖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 26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어제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께서 쓴 편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최수근 상병이 살아 계셨다면 오늘이 딱 그 저녁 날입니다. 그래서 최수근 상병의 소속 대대장 이원모 중령이 대전 현충원에 가서 최수근 상병 묘에 모자, 전용 모자를 써주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애타는 심정 절절히 편지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지휘 고하를 막느라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밝혀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고자 했던 박정훈 대령의 정당한 행위가 오히려 항명죄, 상관 모욕죄로 지금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5일 날 어제 그제 8차 공판이 중앙육군 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수근 상병의 전역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 이 수사위원 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두 번째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최재형 목사님의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 결정이 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수심위가 상반된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근 명태균 씨 녹취록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그런 노골적인 공천 개입, 당무 개입 현안에 대해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오늘 최강욱 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최강욱 의원님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무엇보다도 잘하고 계실 텐데, 지금 박정훈 대령의 재판이 이제 8차 공판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일을 잘한 사람은 재판을 받고 일을 망가뜨린 사람들은 지금 뻔뻔하게 저렇게 일종의 출세를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 이런 것들 지금 회피하고 누굽니까? 그 국방대 총장, 그 친구는 지금 어디로 외국으로 갑자기 일정을 잡아가지고 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고, 그나마 군사법원을 통해서 지금 통신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용산이 궁지에 몰리는 일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송영길 대표님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셨던 민주당이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그나마 조금 더 민주적인 구조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만큼의 진전이라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지만, 걱정이 이제 재판부가 과연 무사할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부 사정을 좀 물어보고 했는데, 또 국방부 장관을 최근에 바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고등학교 동문으로. 그러니까 속셈이 뻔할 것 같아서 그걸 좀 내부 사정을 들어봤더니 다행히 판사를 그냥 막무가내로 교체해버리는 일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 개정 이후에 군판사들의 신분 보장이 조금 더 강화가 돼서 예전에 저 있을 때만 해도 본인들한테 뭔가 불리하고 민감한 사안이 법정에서 자꾸 드러나고 재판장이 소송 지휘를 하면서 그거를 차단하지 않고 자꾸 받아주고 그러면 갑자기 바꿔버리거든요, 판사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해군 출신 법무관이 판사를 맡고 있으면 느닷없이 그 회사 생도들 4학년 때 되면 세계 일주하는 배 타고 도는 거 있어요. 거기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재판을 방해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 있고, 또 박정훈 대령이 무엇보다도 그 당당한 태도를 통해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로 다 몸으로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재밌는 현상이 제 8차 공판 때 제가 가보니까 박세진 그 중앙수사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 박정훈 바로 수단장 밑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증언을 통해서 그때 대통령 경로서를 들었다. 31일 브리핑이 취소된 이유가 윗선에 경로가 있었다, 이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증언을 제대로 한번 했습니다. 법무관리관이 압력 넣은 것도 옆에서 다 들었다. 바로 이제 스피커폰으로 단장이 들었다 했고, 사실 그
법원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대통령실에 했습니다. 네네. 경고설에 대해서. 네네. 그랬더니 정진석 실장 명의로 국가안보사항이다. 대답할 수 없다 나왔는데 저는 어찌됐건 그 재판부가 그래도 그걸 채택을 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는 게 갸륵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렇죠. 진전이죠. 지금 김종일 중령인데 현재 지금 재판장이 이분이 전북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기대한 것보다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있는 국방부 장관, 이 충암고 이 마피아들이 과연 이거를 이 재판부의 공정성을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인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보직으로 바꿔버리는 걸로는 지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승진을 안 시키는 걸로 아마 보복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판사도 그렇죠. 그런 점들 다 인지하고 감수하고 아마 임하고 있을 것이고 이게 김종일 이번이 육군 중령인데 물론 이제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이제 장군도 되셔야 되고 승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이제 2년 뭐 채 남지 않았고 이렇게 20% 지지대의 정권에 사실 눈치 볼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물론이죠. 그 윤유중 판사라고 이게 81년생이더라고요. 이분은 공군 법무관인데 이분이 지난번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분입니다. 윤유중 판사. 아주 젊은 분이죠. 81년생이니까. 근데 이분이 훌륭한 그 결정을 했고 그 최근 수심이라든지 지난번 국민권익위에 그 비명 돌아가셨던 뭔가 자기 목숨을 걸고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이러한 공무원들의 양심이 그래도 곳곳에 살아있는 게 좀 느껴진 것 같습니다. 길목마다 그래도 그런 분이 계셔서 대표적으로 박정훈 대령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이제 1심 말고 2심부터는 민간 고등법원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할 확인 조치권 통해서 관할관이 감형하는 것도 이제 전시 아니면 못하게 돼 있고 많이 발전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지금 진행이 돼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수처는 나름대로 뭐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고 나름 열심히 노력한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인력이나 이 물자 장비가 너무 부족하고 사건은 또 중요한 사건들이 쇄도하고 하니까 당장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공수처 검사들이 법에 왜 이렇게 재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10월 달이 임기가 다 됐는데 공수처에서는 진작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분들 이제 재임용을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고 대통령의 결재만 남은 상황인데 지금 결재를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 이 부분 꼭 잊지 말고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지난 25일 날 그 드디어 한동훈 대표와 여당 지도부의 대통령실 만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앞에 분수대 앞에 야외에서 뭐 고기 굽고 했다는데 한동훈 대표 지도부만 부른 게 아니라 27명이나 불렀대요. 그러니까요. 다 합쳐가지고 27명이 앉아가지고. 한동훈 너와 따로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표시겠죠. 네, 그렇겠죠. 27명 중에 하나다 니는. 네 위치를 알아라. 그 소위 무슨 정부 여당의 만찬인데 그 전후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나 또 이걸 이끌고 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한다는 말도 너무 수준이 아니 여당 대표 해배소서 아시잖아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는데 언론에다가 무슨 나 독대 신청했습니다. 뭐 안 받아줘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제가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고 끝나고 나서는 무슨 좋아하는 고기 먹여줬더니 뭐 거기다 소금 뿌리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그리고 정무수석을 붙잡고 자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뭐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혼자만 계속 얘기해가지고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말할 기회가 옆에 있으면서 얘기했으면 되지 왜 안 하느냐 이런 말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진짜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제 경우는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락이 와서 바로 녹지원에 가서 저하고 윤호중 원내대표랑 같이 식사를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도부 최고위원 지도부 전체를 청와대에 불러서 공식 만찬하면서 생중계로 대통령 말씀하시고 당대표 제가 대통령보다 좀 더 말을 많이 했어요. 송영길이 마이크 줘주니까 말 많이 한다 말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여당 대표를 불러놓고 대표한테 말씀 한번 하시라고 기회도 안 주는 윤석열 대통령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그냥 조폭 두목 마인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용사 식구들 한쪽에 앉아 깔아놓고 당이라고 본인이 쥐약 먹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체코 갔다 왔는데 뭐 막 이렇게 또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최강욱 의원님은 뭐 잘 청와대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윤석열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네. 인사 검증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알려지기로는 술집 같은 데 가도 네. 이 1시간이면 59분 자기 혼자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1분만 다른 사람한테 말할 기회를 준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말 떠들면 박수 쳐주고 추임새만 넣어주지 함부로 나한테 댓글 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요. 거의 그 조폭 두 목소리 조폭 모임 할 때 네, 딱 그 스타일입니다. 아래 것들하고 말 안 서는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해도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품격 없는 언어들을 막 쓰잖아요. 네. 내깔긴다느니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검사실은 오죽했겠습니까? 거의 뭐 반 정도가 욕이고 함께 정말 얘기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한 번도 못 보신 게 다행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윤석열 초임 검사 시절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오래됐네요. 아이고 정말. 근데 아무튼 네, 우리 최강욱 의원님 유튜브 방송 많이 봤습니다만 네. 아쉬워요. 그 속아가지고 그 양반을 총장으로 임명한 것도 아쉽지만 나중에 네, 속은 걸 알았으면 그때라도 늦었지만 해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정치적 결단의 네. 필요성이고 한데 참 네. 아쉽죠. 네.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의료 대란. 네. 제가 아까 우리 최강욱 의원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예, 저도 조갑재 씨와 그분이 함께하는 서정갑 대령이라고 이 보수 중에 극우적인 그 분인데 아스팔트 보수의 원조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헤이라이션 물러가라 못 살겠다 가라. 제가 이걸 읽어봤는데 조선일보에 냈다면서요? 네,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는데 통렬하더라고요. 의사들은 병마와 싸우는데 대통령 의사와 싸우고 있다. 권력자의 무능은 그 자체로 범죄이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 만 번이나 목을 침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이다. 주술인가 신탁인가 교시인가 왜 2,000명이냐? 네. 총선용으로 내질렀다가 참패한 뒤에도 붙들고 있는 2,000이라는 숫자 도대체 무슨 도깨비냐? 야. 못 살겠다 갈아보자 외치기 시작하면 대통령은 불행해진다. 이렇게 조갑재 씨, 정규재 씨, 그다음에 윤창죽 씨, 서정갑 씨들이 윤창죽 씨도 합세했습니까 지금? 윤창죽 씨는 유튜브 보셨어요? 못 봤죠? 뭐, 예. 난 통화를 한번 했어요. 추석 인사. 예. 했는데 예. 얼마나 적나라하게 했냐면요. 이 지금 윤석열 정권과 이 무리들에 대해서 박수치고 있는 이 무식한 보수들은 일제시대 때 덴노하이카 반자이 하던 놈하고 똑같다. 이런 놈들은 정권이 바뀌면 잡아다가 생선 가시에 살을 발라내듯이 다 발라내서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제대로 있어요. 파악하고 있네요. 그래서 거의 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너무 약과입니다. 지금 뭐 정규재 씨도 마찬가지고 보수가 무너지고 있고 조선일보 칼럼에도 뭐 엑스파일에서 더 이상 정권을 옹호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특히 의료 대란은 지금 시작이잖아요. 이제 의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뭐라 그랬냐? 5년간 2,000명씩 1만 명 의사를 늘리겠다니 시작도 하기 전에 3만 5천 명의 의사 인력을 감원시켜버리는데 성공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렇죠. 본과 적절한 4년, 예과 2년, 인턴 2년 한 10년에 약 3만 명이 넘는 그 의사들이 지금 다 유급되고 아예 배출이 안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걸 놔두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거를 논의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게 말씀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정한 대로 이건 정말 직업 윤리가 없는. 아니 우리 민주정부 때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당 대표 하실 때 매번 정례 회동을 하시는 거고 당정청 협의라고 하는 것이 늘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고 정리하고 사전에 또 대책을 만들고 하느라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당은 또 당대로 민심을 전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또 쓴소리를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한 사람의 뜻, 그 한 사람의 뜻도 자기 뜻인 것인지 부의원이 시켜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거 아니면 일체 토를 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물어본다는 사람도 그거를 대통령한테 무슨 공식적인 건의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한테 전화해 봤더니 2,000명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그냥 당당하게 하고 황당한, 너무너무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우리 최강욱 의원님께서는 그 한동훈
그 검사를 청와대 계실 때 봤어요? 아니요, 본 적 없어요. 이름만 들었고.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여기 정치적 이제 생명의 기로에 쓴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죠. 무슨 뭐 절벽에 뛰어내리려면 뛰어내리겠다는데 지금 뛰어내려야 될 시점 아닙니까? 진작에 몇 번을 뛰어내렸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송 대표님만 하시더라도 법조인이시지만 예전에 이제 학생운동, 사회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정치적인 공력을 오랫동안 쌓으신 다음에 정말 힘들게 당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녹아있는 여러 가지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그게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의 삶이 국민에게 이렇게 불행을 자꾸 안겨주는 이유가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 그 검사, 특히 정치검사의 속성을 잘 아시겠지만 오로지 자리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얻게 되면은 거기서 최대한 권한을 남용해 가면서라도 또 다음 자리를 노리고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고 국민들의 행복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아예 안중에 없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온 것이 국민들의 성원이나 지지를 받아서 갔다기보다는 그냥 그 카메라 조작 화면 앞에서 어떻게 포즈를 취하느냐 뭐 이런 걸로 어차피 보수 언론은 우리를 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가 막상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자리를 얻고 보니 그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월급 나오고 사람들 와서 머리 조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어떤 식견이 있다면은 거기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실력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이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너 당에 장악력도 없는 친구가 그 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제2의 황교안이다. 그 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검사하다가 뭐 무슨 박근혜 정부 때 이상하게 총리까지 지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보여준 행보보다도 훨씬 못한 길을 갈 거라는 게 홍준표 씨 눈에도 다 보인 거 아니에요? 제2의 황교안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가발 아니죠? 아니라고 본인이 나중에 삭발로서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걸 약간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아쉬운데 지금 이 만찬 회동이 끝나고 나서 소위 친한계로 불리는 김종혁 그다음에 최고위원 신지호 이 두 사람이 다 나오고 동기 친구들이 한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몇 안 되는 한동훈 편이더라고요. 이 사람도 말할 기회를 안 줬다. 이게 또 김재원과 그쪽에 추경호는 또 뭐 말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는 그 있으면 무조건 많이 잡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사실. 대통령이 당연히 당대표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되는데 그런 A가 없는 대통령한테는 자기가 마이크 잡고라도 이야기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독대 요청이라는 것도 별도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이걸 공개화시켜서 또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게 되니까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 낮게 언론 플레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이제 한동훈을 불신하고 저하고 똑같은 걸 느끼셨네요. 저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왜 얄팍합니다 이거죠. 독대 과정에서 이런 불화가 생기느냐. 진정성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얘기를 해도 안 받아줄 것 같다는 거 한동훈 윤을 너무 잘 아니까 이게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이제 외곽을 때린 건데 이게 정치검사들이 해먹는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뭔가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들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이놈이 작업 들어오네.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 바로 윤석열은 아는 거 아니에요? 윤과 윤 입장에서는 서로 그 잘 아는 수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나한테도 지금 이렇게 기술을 거네. 이런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나는 한동훈 대표한테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 마음에 따라 정말 그 자기 이미지 관리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대란의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이해한다면 자기가 단식 투쟁을 하든지 여기서 결단을 내리고 안 되면 이번에 최상병 특검 자기가 말한 대로 3자 특검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저는 그럴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동훈 그 대표한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대표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 제2의결을 통과시켜버리든지 아니면 김건희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8명만 찬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밀 투표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장동혁이나 다 하세요. 한동훈의 오른팔. 여기서 판이 깨져야 한동훈도 살 기회가 생기고
국민의힘도 회생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연한 하면 말씀이신데. 이렇게 하면 공동 침몰인데.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나 저는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한동훈은 정치적 지금 생명이 기로에 있거든요. 네. 여기서 토사구팽에서 이제 사라질 거냐, 한번 뭔가를 결단해 볼 거냐에 갈림길에 서 있다. 근데 그렇게 설사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네.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당내 지지 기반이 확고해서 네. 당대표 한동훈이 깃발을 들면 그러면 뭐 최소한 20명이라도 그래 우리는 같이 간다. 뭐 재의결이 필요하면 재의결도 하고 뭐 발의하면 발의도 하고 같이 단식할 거면 단식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기댈 때가 있어야지 글쎄. 등을 비비는 거죠. 글쎄 그래도 그거 없잖아요. 장동영 의원 말고 뭐. 아니 이준석도 뭐 단기 필마로 싸우다 토사구팽됐지만 예. 살아나잖아요. 정치는 권력자가 맞습니다. 못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한동훈 그 대표한테 충고를 한다면 선배 정치인으로서 예. 정치인으로 여기서 태어날 거냐, 여기서 검사 출신으로 그냥 한번 폼 잡다가 사라질 거냐, 갈림길이다. 여기서 한번 붙어라. 예. 대통령한테. 저는 이대로 폼 잡다가 사라진다에 예. 안 펴입니까? 500원을 걸겠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제로 오늘 최재형 목사가 네. 오늘도 조사받으러 갔는데 제가 이제 25일 날 수심이 대검 앞에 기정했대. 늘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최 네. 목사님이 외로우니까 네. 같이 가서 해줬는데 수심이가 이제 엇갈린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는 불기소자라고 얘기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지금 덜컥수로 세 번째 걸린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박문진 이사들 가처분 건에서 그렇죠. 예. 그때 법원이 참 법원이 멋있는 판결을 했죠.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이진숙을 그냥 스테이 시켰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꼬였고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에서 그 손모 씨가 또 방조 자체도 무죄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털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김건희 털어주기 위한 사전 작업. 그렇죠. 거기서 한번 실패했고 이번에도 이제 디올백 관련해서는 이제 아주 묘수라고 생각하면서 이원석이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정리하는 식으로 수심위를 활용을 한 건데 최재형 목사 측에서 그렇게 한 것이 사전에 사실은 수심위에 회부하기 위한 부위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도 가가지고 또 다른 혐의들은 또 다 불기소 의견을 내고 청탁금지법 부분에만 기소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어거지로 거렸던 무슨 주거침입이네, 스토킹이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거고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슬슬 또 물타기를 하면서 딴 얘기를 하던데 어제 박성재 장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어떻게 해서 무혐의 결정에 하려고. 만들어 그럴 텐데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 때 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이 조주현 부장이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아닙니다. 조주현 부장이 반부패 수사 2부 김영철 전에 이 양반이 그때 추미애 장관께서 그 직무 배제 명령 윤석열에서 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를 조주현 부장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해가지고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요 권오수부터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그때 김민석 검사인가요? 관련 검사들이 아무튼 저항으로 남겨놨잖아요. 여러 가지 근거들을 공판 조사에 기재하게 하고 녹취록의 존재를 알게 만들고 그다음에 23억의 그 이익을 남겼다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못마땅해서 이제 되자마자 한동훈이 이제 바꾸고 김영철을 부장으로 만들어서 코바나 컨텐츠 무혐의 처분하고 그 뭐 삼성 전세 그 다 무혐의 처분하고 이 도이치모터스도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그동안 이 흔적을 지울 수 없는 것들이 남아서 계속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한 대로 곳곳에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발버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JTBC가 단독 보도하는 거 보셨죠? 그 편지. 그러니까 법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그 주포끼리의 편지. 그다음에 김건희와 이종호 간의 통화 내용. 40회가 통화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감추고 싶었지만 감춰지지 않고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무혐의를 하고 덮어주려고 용을 썼지만 못한 이유가 이렇게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지금 다 남아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고 싶어도 못했구나. 그러니까 더더욱 특검의 필요성을 이제 확실하게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 중에 그나마 양심 있는 검사들이 최소한의 저항으로 이러한 근거들을 나중에 추적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흔적을 저는 남겨놨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손모 씨가 유죄로 된 것도 사실은 그 항소유서에다가 왜 이거는 방조범으로라도 유죄 그렇죠. 판결을 했어야 된다 이런 걸 써놨잖아요. 그렇죠. 공소장 변경을 또 했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역할을 해준 그 검사들은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이 하여튼 밝혀지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정권의 하반기로 가게 되면 그런 양심 선언이 도처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저께 제가 검찰 내부에 있는 그 검사들한테 몇몇한테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은 이제 차장이나 지들 말로 검사장급 검사들인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대선 패배하고 검찰개혁 법안들을 왜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이렇게 저기 수사범위 축소하는 거 말입니다. 2개로 축소하는 거. 그렇죠. 그러고 인수위에서 환영 성명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돌변을 해가지고 이걸 뒤엎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잡았으면 우리 밥그릇 깨지는 거는 막아줘야지 이거를 왜 이대로 합의해주고 넘어가느냐 이런 항의를 막 올렸다는 거예요. 그 이프로스라는 게시판에.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초반부터 이제 검찰을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어거지로 그걸 엎었는데 최근에 또 민주당이 그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비롯해가지고 검찰 4대 법안 왜 당 중점 법안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원석 총장도 나가기 전에 뭐 나와가지고 뭐 검사 탄핵 문제나 뭐 그 권한 축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직을 걸고 맞겠다느니 뭐 어쩌고 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을 소위 검사장급들이 나서가지고 지들이 게시판에다 쓰고 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으면 밑에 막 윤석열 총장님 무슨 한동훈 검사님 뭐 어쩌고 막 찬양하는 글이 막 수백씩 달리고 했잖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도 포기해버리고 안 한 거 마찬가지죠. 더 이상 뭐 조선일보 칼럼처럼 X팔려서 변명과 변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침몰하는 거 뻔히 보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지금 검찰청법 개정안 4조 2항 그게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소시 그 검수완박이라는 명의로 이게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경제부패사범에 한정하고 나머지 공직선거 뭐 이런 거 이 뭐 방산 대량 참사 이런 것은 다 사법경찰관한테 1차 수사권을 주고 검사는 송치받아 처리해라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이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온갖 걸 다 붙였죠. 다 집어넣어버려서 선거법 부패사범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 저도 돈봉투 논란으로 전당대 사건을 수사했고 지금도 현역 의원들을 지금 이제 김건희 공천 개입을 뒤엎으려고 또 막 지금 소환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현역 의원들. 이 돈봉투 이거 나오라고. 그래서 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위헌적 법령에 기초한 검찰의 개입이다. 맞습니다. 근데 마침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보니까 자기는 총장의 취임사로서 경제 부패 사범에 모든 수사를 집중하겠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야 바른 말을 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강욱 의원님께서는 심우정 지금 검찰총장을 초임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랬죠? 잘 알죠. 공범부가 시절. 공범부가 시절에 밑에 그 부하 직원으로 같이 일했습니까? 있었고. 연수원도 동기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그 식구들이나 뭐 이제 그 우리 심우정 총장의 동생들 뭐 이런 친구들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동생이 육사 출신이죠. 이제 동생이 둘인데요. 막내가 육사 출신으로 법조인이고. 그런데 어떻든 그 심우정이라는 캐릭터를 잘 아시겠지만 친구가 절대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나름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그 욕먹지 않는 처신을 하면서 살아왔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무엇보다도 제가 심우정 동부지검장 시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검찰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신망을 얻고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던 것이 지금 20년 넘게 검사 생활하면서 몇 번이나 했었는지 얘기해봐라. 그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상기된 표정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언제까지 이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니까 묵묵부답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심우정의 양심을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심우정이 왜 총장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이 된 게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죠. 국장할 때 바로 밑에 과장으로 수하로 부렸던 사람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종의 믿음하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앞으로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우정 총장은 뭐 좌우대연소 동기여서 네.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뭐 특수부 출신은 아니고 인사기획이다 보니까 성격이 다를 텐데 그러면 나는 심우정 총장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본인의 취임사에 말한 것처럼 부패 경제사범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와 관련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 중단하세요. 왜 그걸 자기들이 개입을 해? 이거 정당 선거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정치적 탄압이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거 국회의원들도 절대 검찰 수사에 응해서는 안 될 이유가 스스로 한동훈의 그 시행령을 이 검찰청법 개정안 부패 경제사범에 한정된 위임법의 한계를 일탈해서 전제하고 완전히 국회 입법권을 껍데기로 만드는 반헌법적인 법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의 직접 수사에 응한다는 것은 스스로 위헌 법령이라고 주장했던 자기 논리를 뒤엎는 것이 된다. 절대 여기 협조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저도 참 현역에 있을 때 너무 좀 안타깝고 속상했던 것이 분명히 검찰 수사권은 축소된 것이고 입법적으로 그것은 여러 군데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남아 있는 것인데 이런 식의 위헌적인 장난질을 통해서 소위 이제 그 법망을 피해가려는 그 법 기술자들의 소위 말하는 술수를 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단호하게 헌정을 수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의 인력 부분이나 그 다음에 예산에서도 특히 뭐 특활비내, 뭐 특수활동비내, 수사비내 이런 부분들이 아니 업무가 줄어드는데 당연히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슬며시 어떻게 해가지고 뭐 검사 출신 의원들이 주동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무슨 검사 정원 늘리는데 합의를 해줬다고 뭐 얘기가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가 무슨 특활비 저기 다 삭감하겠다고 절대 양보 없다고 공언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그 아시잖아요 예결위 시스템 그 법사위에서 열심히 저기 해가지고 다 깎아서 보내면 무슨 소소위 뭐 원내대표 저거 어쩌고 하면서 일부만 다시 올려줘 줄이고 또 올려줘 버리고. 근데 이번엔 단호하게 했나 봅니다. 우리 박정외결위원장 정말 부탁하고요. 나는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지금 돈봉투 사건은 이 한동훈의 위헌적 법령 기초에서 검찰 그것도 일반 공공수사부가 아닌 형사부도 아닌 특수부 반부패 수사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이제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헌적 법령에 기초한 수사다. 별건 수사잖아요. 별건 수사고. 그러니까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해줘야지 개별 의원들한테 맡겨놓고 당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나몰라 나온 것은 나는 비겁한 행태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 지금 얘들은 지금 이번에 김영선 의원 이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월급을 세비를 반띵해서 나눠줘서 이 명태균이라는 브로커한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매관 매직 정도가 아니라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 그 국힘 계열의 예전 정당에서 왜 부패한 의원들이 보좌관 월급을 그랬죠. 자기가 반띵해서 띄어먹은 사람들이 있어서 뭐 구속되고 한 적은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오선 의원이 자기 세비를 브로커하고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 김영선 의원은 뭐 저 변호사 때부터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이 고향에서 국회의원 오시다가 갑자기 창원 뜬금없이 거창 출신이 또 창원에 뭐 창원도 고향도 아니고 여기 보궐선거 임명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게 명태균 녹취록을 보면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오빠 전화 받았냐? 예전 변호사 시절에 김영선 씨를 우연한 기회로 알게 돼가지고요. 한 달을 걸쳐서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21대 때 그분이 보궐선거로 들어온 거잖아요. 또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잊혀진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창원에서 돼가지고 와서 제가 왜 본회의장 뒤편에 이제 휴게실에 잠깐 의원들끼리 이렇게 환담하고 이럴 때 아니 김영선 씨가 다시 들어왔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여성 의원분들도 그분이 다시 왔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게 존재감이 없이 갑자기 슬며시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뒤에 이런 흑막이 있었을 거라고는 진짜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뭐 미래한국연구소인가요? 뭘 예. 뭐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통해 계속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신임을 얻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걸 이용해서 김영선에 공천을 주고 네. 그 대가로 세비 반을 받고 윤과 명을 연결하게 소개해 준 게 김영선이다. 김영선이고. 예, 이런 증언도 나왔고.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법대 또 동문이었으니까 네. 이게 참 이걸 영화로 만들어도 내부자들보다 더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좀 예,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시나리오를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를. 정말 대단한 정말 아수라장인데 이번에 이제 아니,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사건을 네. 언론이 보도했던 그 양과 수준과 그 태도, 논조 네. 이런 것들하고 네. 지금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사람들의 이 게이트하고를 네. 비교해 보면 네. 이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느 쪽이 심각한지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언론이 이거를 지금 얼마나 달라붙어서 어느 정도로 취재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몇 개의 매체밖에 안 보이거든요. 마지못해서 외면할 수 없으니까 받아 쓰는 것도 있고.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 송영길 대표 프랑스에 가 계신 게 마치 무슨 도피해서 가 있는 분인 것처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예. 거기까지 쫓아가 가지고 또 마이크 들이대면서 괴롭히고 이런 모습들하고 자꾸 오버랩이 되면서 아무리 기울어졌다고 하면 이것도 이럴 수가 있나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황보승이 네. 그의 전 남편이 아예 그 불법 정치자금 그 명세서를 찍어서 예, 원희룡 500만 원 찍어서 해도 그래 말입니다. 원희룡 소환 조사도 안 했잖아요. 예. 참 이러고 있으니. 거기다 허은하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지금 이 김영선 건도 그렇지. 최근에 민경욱 의원이 그 가로세로 맞습니다. 예. 해가지고 뭐 40억을 모금해서 예. 2천만 원씩 돈 봉투가 아니라 돈 쇼핑백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없는 아무도 얘기처럼 지금 그냥.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백했잖아. 이거는 뭐 네네. 녹취록이 아니라 영상으로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김세희하고 막 싸우면서.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변희재 대표랑 고발을 해서 어제 변희재 대표가 강남경찰서 조사받고 왔어요. 고발인 조사. 네, 예. 고발인 조사를 저하고 이제 둘이 공동 고발을 했는데 예. 아무런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 않는데 강남경찰서가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도 이것 좀 언급 좀 해라. 왜 돈봉투 문제면 쉬쉬하고 막 아무도 방어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채 개별 논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이거 좀 싸워주라. 그랬더니 한준호 최고위원이 그래도 한마디 네. 최고위원에서 발언을 해줘서 내가 고맙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이건 40억의 도움을 가지고 2천만 원씩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거 수사 철저히 X를 좀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체코에 김건희 여사가 갔어요.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가 옛날에 그 양재택 검사랑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자기 엄마 최은순 씨하고 3명이 패키지 여행을 갔다는데 체코로 갔었잖아요. 체코 그때. 예. 패키지 여행했는데 그 체코 여행의 패키지 여행 추억을 살리려고 그러는지 이번에 굳이 따라갔다가 또 체코 언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나왔습니다. 네. 뭐 스캐머, 라이어 이 말이 사기꾼, 거짓말쟁이다 이런 뭐 기사가 삭제되긴 했다 그러지만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했던데 네, 체코 네. 저기 대사관이 그거를 기사를 아예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걸 우리 거부했다. 네. 거기 이제 편집장이 네. 그냥 사기꾼이라는 표현만 수정했다. 네. 이렇게 이제 답진을 보내고 했던데 아니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또 우리 형님이 전문가시니까 네. 정상외교를 한다고 막 명색이 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1호 영업사원으로 일종의 큰 비즈니스를 성사시키러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정상 부부의 그러니까 정상의 배우자를 상대로 유력 일간지가 네. 이거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랑 같이 사는 대통령이 왔다. 네. 이런 기사를 쓸 지경까지 가버렸으니 그러면 이게 국격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윤이 설명하는 것처럼 정말로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종합적으로 보면 아니 우리도 옛날에 고속철 도입할 때나 뭐 전투기 도입할 때나 유수한 강국들이 막 이렇게 와서 정상회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빗대서 보자면 그때 무슨 어떤 대통령 부인을 가지고 뭐 이런 저런 식으로 저거 콜걸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국격이 이렇게 실추되고 이게 과연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됐을까요? 글쎄 스캐머 라이어를 데리고 다니는 대통령이 와서 무슨 도움이 됐을까? 그러니까 언론이 그 단어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 상대방인데 참.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최강 의원님도 청와대 계셨으니까 대통령 순방 일정이
마지막 사인한 단계도 아니고 아직도 우선 협상 대상자고 아직 계약 체결도 안 되는데 맞습니다. 가서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쇼만 오고 온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 쿠르드하고 네. 무슨 유전 외에 네. 저기 그 이라크 전쟁 끝나고 나면 네. 뭐 다 우리가 할 것처럼 뭐 다 됐다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해 놓고 사실상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미국 저기 회사들이 끼고 뭐 이란 저 이라크 정부가 인정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게 또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도 뭘 어떻게 했네 하는 얘기 또 한참 홍보하고 했었는데 이게 도대체 삼부토건 주가 올려준 거 외에 우리한테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될까 이거 정말 네.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지원 의원께서 모든 만악의 근원이 김건희로 연결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 선라이즈 사건이라든지 네. 말레이시아 마약 그 사건 예.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에다가 심지어 지금 최혜병 사건까지도 최혜병 사건에 또 그 이종호가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그 말씀한 대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네. 또 다른 주가 조작 의혹이 몇 개 있어요. 네. 다 모든 게 이게 부패의 핵심인 이 크리미널 패밀리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 녹취록을 보면 그 명태균 씨 이 씨라는 거 중간자가 이랬잖아요. 네.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이 완전 회의를 하면은 상하관계가 상성의 명태균이 않고 여기 앉아 이게 나는 꼭 김건희 여사와 그 윤석열 부부가 오버랩이 되던데 우리는 국회의원이 2명입니다 그랬잖아요. 예. 대통령이 2명이다. 아이고 세워놓고 막 어떻게 도대체 옮길 수 없는 쌍욕을 했다 이런 거 왜 본인이 제보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국정감사에서 다 밝히겠다 증인으로 채택해주면. 근데 저는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청탁 금지법에 따라서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무혐의다. 그래서 네.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헌법기관, 법률기관, 선출직 공직자 중에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영부인입니다. 네. 국회의원이나 장관 부인은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영부인은 부속실도 있고 예. 타오도 예산이 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청탁금지법의 일반적인 배우자와 다른 개념으로 저는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상 이 사람이 이 실권자 대통령 역할을 지금 했고 그다음에 형법 33조의 신분과 공범 관계를 적용하더라도 이거는 알선수재죄 변호사법 위반 이 죄로 해야지 청탁금지법으로 해서 피해 나간다는 것은 저는 법 기술자들의 비겁한 논리라고 보는데. 그럼요. 예. 그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지금 명태균 김영선 사태도 보면 지금 증언 중에 어제 나온 게 그게 있잖아요. 오빠한테 전화 받으셨죠. 그렇죠. 예. 공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둘이. 그리고 공직을 가진 사람이 선거를 관여하게 되면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 거 6개월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다가 과거에 대선 과정에서 엄청난 허위사실로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장모가 10원 앞에 손에 끼친 사람이 그렇죠. 아니다라는 거는 뭐 그냥 양념이고 주가로 손해만 봤지 그리고 뭐 1인 매매를 한 거다. 전부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지금 김문기를 몰랐다 그래서 2년 구형한 것과 그러니까 뭐 자기 거죠. 와이프는 뭐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다라는 류의 거짓말도 있지만 구약 한번 외워봐라 해도 그러니까 너무나 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행인 것은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잖아요. 그것도 살아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두 가지 최은순 건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녹취록만 보면 화가 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프랑스에 불려가지고 지금 2년째 고생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정근 씨 녹취록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별건 수사인데 이 녹취록이 내 것만 이정근 것만 있냐고요. 태영호 녹취록 이진복 수석이랑 해가지고 공천 개입한 게 점란하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태영호 자기가 그냥 블러핑한 거다. 녹취록만 나오면 다 강승규 수석이랑 한 지지자 한양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둘이 그걸 제가 제보했어요. KBS에서 일보도를 했습니다. 그 강신업이라고 건희사랑 팬클럽 대표 당대표 출마를 좀 막아달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한 게 지금 녹취가 나왔는데 아무런 지금 수사도 뭐 잊혀져 버렸어요 사람들 사이에. 없어요. 그리고 또 오빠한테 전화 왔지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과 카톡과 이게 쌓이고 쌓였는데도 하나도 수사를 안 하는데 이정근이 이 녹취록을 가지고 지금 2년째 정말 이 삼선 의원 윤관석을 구속시키고 나를 구속시키고 또 지금 국회의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나는 이 관련된 의원들 이런 비겁한 검찰형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싸우기를 나는 촉구하고 민주당도 더 이상 이런 데 수세를 할 게 아니라 이러한 범죄 행위, 노골적인 정말 매간매직 행위에 대한 이 범죄 정권에 대한
싸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 점을 저는 계속 강조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참고 사항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그제 100분 토론에 네. 강승규 씨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봤습니다. 박규택 의원이랑 나와서. 예. 저는 명색이 청와대 수석을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만인이 다 보고 있는 그 공영방송의 토론장에서 야, 그런 태도와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그 억지를 쓴다는 게 박균택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수석으로 계셨던 분이라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걸 내가 이해가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수준이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그 어떻게든 자기가 그 방어를 해보려고 막 그렇게 억지 쓰는 모습. 민주당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철면피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과연 이 조금이라도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이 정권을 탄핵시켜서 이제 교체하는 것이 저는 단순한 정치적인 공방을 넘어서 이 국가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살리는 길이다. 오죽했으면 정규재, 이 윤창중, 조갑재 같은 분들이 정말 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망치로 지금 공화국을 때려 부시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지금 오늘도 언론에 보셨지만 작년에 우리가 56조 세수 결손인데 올해 30조가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집안 살림을 맡겨놨다니 거덜내고 있는 무능한 정권을 유아 파이어 해고시켜야 될 시점에 왔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했던 이야기가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될 때 11월 전후에 이 윤석열 정권을 하야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하시고 또 어찌 보면 조급해하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나라가 망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역설적으로 이제 윤 정부의 역사적 공로라고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검사라는 집단이 얼마나 정치화돼 있고 이것을 왜 이 상태로 두면 안 되는가. 이제 해체 후 재편선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하게 경험을 통해서 이제 완성됐다라는 거. 또 하나 학벌주의의 사회에서 소위 서울법대 무슨 고시 출신 앞에 괜히 주눅 들고 찬양하던 그런 어떤 우리의 관습 같은 것이 이번 정부를 겪으면서 확실하게 좀 깨졌으면 좋겠다. 깨지고 있다. 서울법대 신화가 깨진 거죠. 세 번째, 정치가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내 일 열심히 하고 내 것 빨리 벌어서 가족들 잘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짐짓 이렇게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이게 이제 굉장히 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치가 실질적으로 내 삶을 위협하고 심지어 응급 상황에서 내 생명까지 지금 위태로운 경지에 왔다라고 하는 걸 실감하게 해주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역사 속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정부로 남을 것이다. 그런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역설적인 부산물인데 아무튼 이 계기로 점점 저는 양질 전환, 물이 100도 끓기 전까지는 99도까지는 잘 안 보이지만 밑에서 끓고 있는 것처럼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역대 최대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총력으로 우리 야권이 좀 이걸 싸워줘서 비리를 밝혀내고 이 힘을 모아서 국민들이 11월 정도 되면 전 국민이 모여서 용산을 저는 다 에워싸서 한 100만 명이 용산을 에워싸서 이제 그만해라. 지금 하지도 못하잖아. 능력도 없는데 뭘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느냐. 천공 데리고 와서 어디 뭐 백담사로 가든지 수도를 하든지. 그러니까 계엄령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시민분들이 그냥 허투루 흘려들으시지 않는 게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그 현실성이 있는 얘기다라고 받아들이셨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워낙 막무가내로 정말 무도한 정부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불안감이 시민들 마음속에 있으신 거잖아요.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게 우리 또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예, 그렇죠.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대표 당선되고 나서 5.18 그 묘지 참배하러 갈 때 이제 대표가 앞에 가서 분양하잖아요. 예. 제가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저 앞에 탱크가 있다. 탱크 총구 앞에 내가 가장 앞에 설 자세와 용기가 있는가. 이거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걸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 금배지 따던 국회의원들 모두 다 계엄군 총구 앞에서 서서 시민들을 지키고 싸우겠다는 의지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이 네. 저희가 어릴 때 정말로 뭐랄까 그 나도 저럴 수 있을까 하고 늘 앞장섰던 우리 그 총학생회장 영길이 형의 모습이 40년이 넘어서 지금 다시 다 이렇게 구현되고 있다. 송영길이 가지고 있던 열정과 의지가 지금 다시 이렇게 불꽃처럼 토해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또 이 정치인 송영길의 모습이 국민들 앞에 조금 더 밀착된 모습으로 이제 달라진 것만 봐도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 거역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예, 역사는 바로 잡힐 것이다라고 우리 최영 의원님 믿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오히려 이 국회의사당을 떠나니까 더 파워가 생기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더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저도 함께 노력해서 정말 이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정말 이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의 개혁의 대상이었던 검찰을 해체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정립하는 계기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저는 그 대표님이 형님이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예. 우리 최강욱 의원님 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예.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